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특별법 통과 지연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민주당 김상우 의원과 함께 국내외 정치 이슈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의원님 오랜만인데 저는 김준영 의원님하고 김상우 네. 의원님이 이렇게 신분이 두터운지 몰랐거든요. 제가 네. 진심으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저는 제가 감히 이 얘기할 수 있는데 김준영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신뢰합니다. 정말 외교의 전문가세요. 기분 좋기도 하고 약간 스토커 느낌이 나는데. 제가 스토커처럼 좀 따라다닙니다. 아니, 정말 외교 전문가세요. 우리 김준영 의원님 외교 전문가라는 거는 사실은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균형 잡힌 외교 전문가. 그걸 넘어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국회 들어와서 이렇게 겪어보면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같이 하려는 분도 있고 네. 반면에 막 계산이 빠른 분도 계신데 우리 김준현 선배님은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또 항상 열려 있으세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걸 함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하고 다 열린 생각으로 유연하게 사고하시는데 그래서 외교 분야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상당히 균형 잡혀 있고 실무적이면서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구독자들 뭔가 짜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겠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없는데 네. 딴건 우리 김준영 아닙니다. 의원님,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장점으로 칠 수 있습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은 다 대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경상도 제가 눈 뜨고 경상도 사람 중에 이렇게 발랄하고 친숙하고 사교적인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예의 바르고 예의 싹싹하고. 바르고. 네. 너무너무 부침성이 있어요. 제가 네. 생각보다 내성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수행평가 같은 하면 성적평가하면 필기시험은 잘 보는데 발표력이 없다. 야, 진짜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믿기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되게 제가 사람을 이렇게 좀 까칠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저한테 잘 안 다가오는데 바로 다가오면서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제가 처음 다가갈 때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선배님 선배님께서 그 상임위에서 외교 관련 현안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와 그냥 반해버렸어. 그래서 선배님 찾아가서 선배님 배우겠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인사이트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용기 있으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그런 저는- 점이 아무래도 공감대가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김상욱 의원이 우리 김준영 의원님 흠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어요. 징역 1년 8개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기 외통위에서 지금 트럼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걸 훔쳐보면서 중간중간 결과를 보면서 이것도 열불나고 트럼프도 열불나서 어제 정말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법률가인 김상욱 의원이 보기에도 이번 판결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혐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이건 무죄 나왔고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또 무죄 나왔고요. 네. 통일교 관련해서 고가 금품 수수 요거는 일부 유죄가 일부 나왔어요. 유죄입니다. 네. 답답하죠. 답답하죠.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죠. 일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쟁점이 단순 투자자인가 아니면 인지한 공범인가인데 뭐 방조범으로 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주던데 사실 법 실무에서 공범 방조범 구별 잘 안 해요. 사실은 구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부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는 했을 것 같지만은 공모까지는 직접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네. 하는데 그 증거로 든 게 되게 황당하죠. 예를 들어 항의했다. 항의할 수 있죠. 공범들끼리도 항의하지 않아요? 항의했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유죄 증거도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무죄 주려고 그냥 바라봤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 관련된 다른 공범들은 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우리 전후 지금 계좌 오간거나 항의한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도리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네. 도리어 무죄 근무를 써서 좀 황당했고요. 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이거 일부 유죄 나온 것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볼 때 일부 유죄였잖아요. 네. 왜 이게 일부 유죄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금품을 여러 차례 공유한 건데 맨 앞에 준 금품에 대해서 무죄를 쓴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근데 그게 당연히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죠. 대통령 영부인한테 주는데 대가성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명태균 여론조사 이겁니다. 이 해당 이익이 김건희한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당연히 그쪽으로 아니 좀 다 황당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좀 큰 충격 받았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인 제가 물론 법 지식이 충분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인성 부장판사가 참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이 이제 지식 자랑을 하는 게 흔히들 얘기 고담 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설에도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 뭐 형무 등급, 추물이 불량 이런 말 써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법을 적용하는 대상에는 지위나 신분의 차별이 없다. 그 예를 들면 사물을 대할 때도 둘로 나눠서 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면서 김건희를 상당 부분 무죄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귀에 너무 거슬렸어요. 너무 거슬리고 우리가 그 이진관 판사를 보고 완전히 그냥 반전의 반전이잖아요. 저는 그분이 했을 때는 오히려 막 울컥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는데 그분도 울컥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법리를 떠나가지고 상식하고 합리상에서 도저히 이해 안 가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서로 충돌해요. 막 나쁘다고 해놓고 그런데 무죄야.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우면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판결문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법도 쉬워야 되거든요. 왜 법도 상식 위에 있는 거지 상식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려면 말이 어려워져요. 말이 어려워져. 말 어려워질 때는 뭔가 감추려는 게 우리가 있는 그냥 건데. 혀가 길다. 네, 혀가 그렇죠. 길다. 그리고 정말 내란전단 재판부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판결이었고, 그리고 좀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공범 이거 우리 그 예를 들어 지금 공범이라서 안 됐다. 그럼 방조라면 해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에 또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직권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검찰한테 소명을 요구해야죠. 이진관처럼. 그렇죠. 네. 아니, 변경을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형사 실무적으로 공범 방조 구별 안 하거든요. 좀 이래저래 헷갈리는 뭐지라는 야. 생각을 많이 한 판결이. 정말 네. 김건희한테 봐주려고 했나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김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진관이라는 훌륭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항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거든요. 네. 그 판결 선고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 원래 구형보다 더 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구형보다 10분의 1도 안 되게만 할 뻔해서 10분의 1 좀 되나요? 10분의 1은 넘나요? 10분의 조금 넘죠. 구형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아직도 내부에서는 역시 내란을 추종하는 세력과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는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을까. 결과가. 이거 그대로 네. 갈 수 너무 구멍이 많고요. 논리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그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법원에서 초코파이 절도한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엄정하게 가더니 어떻게 김건희가 이렇게 국정을 문란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워낙 이렇게 그 우인성 부장판사의 김건희 봐주기 판결이 나오고 한편에서 또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희망 섞인 판결들을 보다 보니까 종국적으로는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에 대해서 지기현이 어떤 판결 선고를 할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은 좀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100% 사형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이중관 재판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의 쿠데타가 더 위험한 거예요. 위에서부터의 쿠데타는 계획적이고 국민들이 신뢰로 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것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래 친위 쿠데타가 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쿠데타보다 더 위험한 게 위에서부터의 친위 쿠데타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이 징역 23년 그 한독수 나왔을 때 와 세다 안 세요. 이 죄 자체가요 형법전에 가장 무거운 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5,200만 국민 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전쟁이나 내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처단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내란이 입증한 것을 우리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다 보셨어요. 그렇죠, 네. 이걸 입증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건 완벽한 내란인데 다 봤잖아요. 국회 계엄문 들어갔으면 그 자체로 내란이에요. 이미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계엄에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 자체로 내란이에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은 성립됐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형 또는 내란 무기징역. 속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고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근데 가중처벌 사유가 많아요. 첫째 반성도 안 하고요.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이나 국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나라에 부담을 더 주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사유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형 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형 선고 안 나오잖아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그리고 없는 이제 일이에요. 김준영 의원님이 국제관계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식의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역설적으로 다행이긴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만약에 다른 판결이 나오거나 다른 형이 나오면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면 그게 우리가 봤던 모든 증거를 다 증거의 증거성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저는 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법리적으로는 하나가 리스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검찰의 당시 검찰총장의 장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형사법 절차에는 절차의 그 위법 수집 증거라는 얘기 들어보죠. 독수독과의 들어봤습니다. 원칙. 네. 위법 수집 증거가 돼버리면 죄가 있어도 무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권성동 아저씨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 왔잖아요. 옛날 저 뭐 사건부터 이 사건까지 계속 그걸로 죄는 있는데 사실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니까 나는 무죄야. 이상한 이런 논리로 가거든요. 윤석열도 계속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예. 수사권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검찰의 장난질이었어요. 뭐냐면 경찰 당시 원래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에는 직접 내란죄 수사권은 없고 직권남용죄의 파생 사건으로 수사권이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경찰로 안 보내고 굳이 공수처로 보냈어요. 저는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공수처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 외에는 수사를 못 해요.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근데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해야지만 내란죄를 파생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생기는 문제.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치명적으로 리스키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진관 부장님이 깔끔하게 명쾌하게 정리했죠.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네. 명쾌하게 정리해서 그래서 그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이 사형 구형 나왔을 때는 허허 웃다가 한덕수 그 전에 거기 때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한덕수에 대한 선고에서 그 부분 정리가 돼 버렸거든요.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근데 문제 없는 근거는 법리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기현 부장이 부정할 수가 없게 잘 구성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진관 부장님이 큰일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법리의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저는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백대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그런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양형을 5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유죄를 확실하게 점 찍어줬다고 하면서도 너무 낮게 형량을 쓴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하셨었거든요. 형량은 네. 낮지만 백도현 부장도 큰일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윤석열 피고인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네. 표정을 보면 그 사형 구형보다 징역 5년에서 더 무너졌어요. 이유가 백대현 부장의 법리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법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 윤석열도 법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큰일 났다. 백대현 선고 내용에 있는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김상욱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도 이제 그 지기현의 판결이라는 것도 이진관 플러스 백대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경험했던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의 부분도 그렇고 앞서 구속 취소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 아니나 의구심을 국민들이 끝까지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선거들 쭉쭉 나오고 있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선거가 이번 김건희 선거예요. 나머지 선거는 사실 뭐 백대현 부장 선고는 아쉬움은 있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수괴죄 선고할 때 필요한 법리적 근거를 제공을 해놨거든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치밀한 법리적 준비가 돼 있었고. 근데 이번에 김건희 사건은
사실관계나 논리나 법리나 납득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의 범죄 중에는 내란뿐만 아니고 외환의 범죄도 있는데 특히 외환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 사실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한 무인기를 보낸 행위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보면 두 분 다 이제 외통위 소속이신데 최근엔 봤더니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문제 개인의 일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란과 외환 또는 외환 최소한 이적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를 다 공모하고 실행하다가 내란 쪽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모하던 사람들이 운 좋게도 특검의 지금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간인으로 위장한 그 위에 쫓아 올라가면 그자들이 있거든요. 진짜가 오히려 있다. 지금 와서 민간인이 날려서 이걸 기회로 올라가서 외환을 획책했던 인간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나 흐름들을 보면은 정보사령부가 민간인들의 그 범행에 뭔가 결탁 혹은 관계가 돼 있다는 의심의 증거들도 하나둘 현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왜냐하면 일단 이 중간에 여기에 세 명의 오 씨가 등장해요. 그 희귀한 성이 오 씨가 세 명이라서 헷갈리는데요. 처음에 비행기를 날린 그 당사자 중심 인물이 네. 민간인 오 씨입니다. 네. 거기에 HID 두 출신이 오중령과 오대령이 있습니다. 아, 중령과 대령이 두 명이 거기에 나옵니까? 중령은 여기 그 국정원에 있다가 김태효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중간에 그 네. 속초에 있는 HID에 가잖아요. 윤석열까지 하는 이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문상호하고 이들이 그렇죠. 또 그 아까 말한 윤 대령이라는 사람하고 오대령. 정보사 네. 오대령 네. 이 사람이 또 한쪽에서 민간인을 이용해 가지고 무인기 작전을 한 이게 있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 그 군수사하고 경찰하고 TF가 했는데 중간에 정보사가 계속 막았습니다. 아, 수사들을. 그래서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음. 한 다음에 정보사를 지금 뚫고 있어요. 야. 그래서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 11월에도 이제 그런 비행 사실이 확인을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군경 수사 당국이 뭔가 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항적 장치 쉽게 얘기해서 돌아오고 뭐 이런 데 네. 관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뭐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지금 있습니다.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거고요. 네. 세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입니다. 수십 차례 네. 그것도. 네, 수십 차례입니다. 야. 그리고 돈을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HID 출신이 국정원 갔다가 그것도 청와대 가서 김태효 밑에 가는 게 왜냐하면 김태효 1차장은 외교 담당입니다. 2차장이 국방 담당입니다. 국방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밑에 간 거죠. 야, 그리고 이 사실은 그게 이제 이 무인기를 보낸 시점을 보면은 윤석열이 작년에 4월 4일 헌재에서 이제 탄핵 선고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이제 잃은 상황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자연인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내려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무인기를 보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바는 결국은 국가적 혼란, 뭔가 예를 들면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윤석열 같은 외환의 행위들 사실상 민간인이 다시 했다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보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친 거잖아요. 지금 반보수 세력인 거예요. 보수란 이름을 쓰려면 나라를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 지키고 사회 안정, 사회 통합, 국가 안보 지키는 게 이게 보수인데 윤석열은 반보수예요. 보수가 아니고 반보수. 구구 혁명을 꿈꾸는 자. 구구 혁명을 꿈꾸는 자.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갈등과 혐오를 일으켜서 뭔가 폭력 혁명을 하려고 하는 국가 체계를 부수려고 하는 네. 반국가적 성향이 있는 시도 집단이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네. 보세요. 제가 몇 가지 날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 오중량이라는 사람이 2022년 8월에 국정원상 비서실에 근무를 합니다.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그 조태용이 때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3월에 대통령실 1차장실로 아까 말한 것처럼 김태효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6월에 뭐가 일어나면 3개월 후에 김태효가 속초 HID를 데려가면 원래는 윤석열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데려가겠죠. 네. 그에 드론 사령부가 같은 달에 2023년 6월에 창설이 됩니다. 야. 그다음에 9월에요. 에스텔 엔지니어링
그걸 또 등기를 올립니다. 그 밖에 있는 대학원생 오모 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네. 여기 꽃같이 갑니다. 딱 계획적이네요. 예, 6월에 들어서 재정하고 또 그 9월에 들어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창설합니다. 아까 6월은 그 재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4년 12월 4일이잖아요. 12월 3일. 3일, 4일에서 그렇죠. 그런데 12월 8일 날 드론사에 화재가 납니다.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네. 증거 인멸입니다. 안에 있던 건 불질러 가지고 다 없앤 겁니다. 그 죄질이 되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인 그거 나왔잖아요. 갑자기 드론사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맞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움직이는 것과 민간 사이드에서 움직이는 게 묘하게 일치하는 상황들이 있는 네. 거고 그 정부 사이드가 또 사라지는 상황에서 막히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그렇죠. 하는 거고 그렇죠. 바로 이런 상승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야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만약에 윤석열이 예,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끝이 아닐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역설적으로 이걸 타고 가서 실행을 안 해가지고 빠져나간 인간들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좀 뜨악했던 게 보면은 이 민간인들이 보면은 바깥에다가 인터넷 매체 같은 것도 차리는데 예, 가짜 그건 가짜. 역시도 맞습니다. 정보사에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 정부사뿐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일부에서 돈 받습니다. 제가 정부 부처에서도요? 예, 국감에서 제가 이걸 차단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NK 모니터하고 글로벌 사이트에서 맞아요. 네. 국내 뉴스사 하나 만들고 해외 언론사 예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유령회사 만들어서 그걸 계속 지원하고 그 돈을 받습니다. 그게- 1,300만 원 받은 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용역 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게 예전에 사실은 국정원들이 관변단체 관리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국정원이 이제 그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유죄로 이제 판명이 되면서 국정원이 못하는 일을 혹시 군이 대행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국정원과 그다음에 청와대와 그다음에 이 그 정보사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이 인물이 오중영이 이렇게 이름을 말할 뻔했습니다. 네. 이름도 다 알고 있는데 다 돌면서 실제로 그래서 저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갑자기 전화를 돌려가지고 9시쯤 기자들하고 회식을 합니다. 예정이 없었던 알리바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알리바이로 빠져나가려고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양태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윤석열 일당들과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2차 종합특검에서도 뭔가 수사 대상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네. 거고요.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인 겁니다. 일각에서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술 먹고 사고 친 거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긴 기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된 반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발본 세워내야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자기 권력 때문에 자기가 뭘 좀 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아주 나쁜 고의범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좀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있고 국외적으로도 미국이라는 주체가 정말 한국 정부를 가만두질 않네요. 이 사람 의원님. 이 사람 네. 정신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전 세계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자연재해입니다. 트럼프는 자연재해다. 쓰나미나 태풍입니다. 저 이래서 우리 선배님 좋아합니다. 이거 사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장하준 박사예요. 아 장하준 박사님이 모든 규범과 모든 질서를 뒤집는다. 그렇죠.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일단은 우리가 소나기도 셀 때는 피해가야 된다. 이 말은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데 바로 맞서는 것보다는 이걸 역이용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잘했다고 해놓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바로 바꾸잖아요. 바로 바꾸고 네. 그다음에 한국한테 갑자기 또 뭐 올린다 그러고 갑자기 말 안 들으면 뭐 마크롱한테 와인을 200% 올린다 그러고 그린란드에 뭐 경비병 보내는 데는 또 100% 때린다 그러고 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게 공식적인 채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대사관도 있고
분명히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은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려요. 그걸 보고 우리 국민도 알고 정부도 알고 의회도 압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관세 인상을 일반 고지를 했는데 그걸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의원님은? 우선 우리가 신중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국익 앞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미국 정부 안에서도 조율이 안 돼요. 보면 독재 권력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가 않고요. 독재 권력은 늘 충성 경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주변에도 그게 벌어진 것 같아요. 러트닝은 러트닝대로 트럼프한테 내가 충성해요 하면서 꼬리 살랑 흔들고 있고 뭐 벤스는 벤스대로 또 그러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뭐 글 쓴 거 보면 뭐 미국 사람들도 몰랐어요 보면 자기들도 뭐지? 라고 뒤늦게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을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트럼프는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장사꾼이에요. 그냥 협상 수단으로 질렀다가 또 책임도 안 져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말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고 트럼프에게 충성하려는 그 충성 경쟁 속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기 쉬워지는 겁니다. 협상이란 건 늘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협상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산 같은 신중함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 원칙과 명분을 얘기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국론 분열 자꾸 일으키면 안 돼요. 국익이 앞에서는 이걸 국론 분열 일으키면 트럼프가 이용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국익에 큰 손해가 가요. 그래서 태산 같은 신중함 트럼프가 뭐라 하더라도 제가 또 저러는구나. 우리 차분하게 원칙이 뭐고 우리 대응 어떡하지? 유연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화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한국의 국회가 투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 왜 한국의 국회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난번에 조지아 때도 그렇고 제가 어제 외통위 때 그냥 그 국민의힘을 의원들을 그대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우르르 전부 다 우리 정부만 들들 볶았어요. 맞아요. 네. 누가 봐도 지금 협상의 원칙을 어기는 게 미국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투자하러 갔던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의 기술자 가르쳐 주러 가는 것을 그 이민 요원들이 테러리스트 취급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채우고 왜 미국을 저렇게 화나게 만들었냐고 앞장서서 그냥 우리 정부를 들들 볶았죠. 이번에도 다 그렇게 제가 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최소한 트럼프를 비판하고 맞죠. 이걸 좀 예상했었어야 되지 않냐. 정부를 비판하면 제가 몇 번 양보해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트럼프는 지금 전략도 있지만 짜증도 나고 조급하고 국내 지금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있죠. 네. 보니까 갑자기 왜 한국을 건드렸을까? 트럼프 말 속에는 또 주변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비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이 쿠팡 이런 게서 누군가가 소년보를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알겠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의회가 반대한다 라는 걸 누군가 찔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 의회를 지금 표적 삼아서 얘기하는데 이거 저는 국민의힘 쪽이나 이 극우 쪽에서 공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트럼프는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아까 제가 자연재해라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납작 엎들고 들어주면 트럼프에게 재미 붙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맞아요. 때리면 또 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타코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봤죠. 트럼프 네. always chicken out이라는데 네.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하면 굵직굵직한 것만도 28번 했다는 겁니다. 관세 때리고 취소한 게. 워싱턴 포스트는 자잘한 것 같지만 50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우리 국민들과 주식시장이 너무 똑똑해요. 아침에 살짝 겁먹었다가 현대차 좀 떨어졌다가 오후에 다 회복했죠. 저 다 뺐거든 저는. 아, 현명하지 못한 국민이어 죄송합니다 지금. 선배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딱 정답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국회가 이럴 때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죠. 너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입법부를 왜 이러냐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도리어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또 하나
비준 안 한 미국도 비준 안 했고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비준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비준을 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비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미국도 비준을 안 했고 다른 나라도 비준한 적이 없고 또 이 팩트시트 자체에 조약이 아니다 하는 것도 MOU라고도 했는데 MOU라고 뭐. 명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준하면 뭐가 문제냐? 우리 국익이 손해 보는 겁니다. 국익이. 자, 비준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비준한다 끝일까요? 미국이 또 요구하면 또 끌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내부의 특별법으로 하려는 이유가 비준과 특별법의 차이가 뭘까요? 특별법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법 바꾸면 돼. 고치면 되지 언제든지 법을 간에. 고치면 돼. 그럼 우리가 더 전략적 유연성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팩트시트에 굳이 이거는 MOU다라고 억지로 집어넣은 건데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또 비준을 해가지고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준현 선배님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요. 늘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 안에 적들이 있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다니는. 그죠? 정말 자기 사익 또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익에 반대되고 네. 우리 국민들께 해가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매국노라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대주의인 거죠. 미국이 왜 무조건 우리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게다가 이런 관세적인 요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가지고 우리 부처들의 서한 보낸 거 보면은 관세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국내 법률 같은 것들 제정하려고 하는 법률들에 대해서도 마치 미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보십시오. 트럼프가 예. 관심은 투자밖에 없어요 지금. 관세도 투자를 받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장치잖아요. 예. 근데 자기 지금 손에 투자가 안 들어잖아요. 일본도 지금 계속 입법하고 있고, 그다음 과정을 절차를 밟고 이유는 그린란드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니까 짜증이 난 건데, 근데 이 투자라는 건데 거기에다 지금 쿠팡을 올려놓고 저기 망법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쿠팡에서 지금 거의 150억 내지 160억을 들여가지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이걸 어떻게 살짝 하냐면 한국 입법부가 트럼프의 통상을 막고 있다는 것에 자기 쿠팡을 살짝 얹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먹은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인 몇 명이 한국한테 던지는 걸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큰일 났다고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미국 전체가 흔드는 것처럼. 그럼 차는그대처럼 트럼프는 네. 관심 전혀 없고요. 소년부한테 관심 없고요. 쿠팡한테 관심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벤스라든지 또는 그리어라고 있습니다. 무역 대표부. 맞아요. 네.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 밑에 또는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이요. 근데면 제가 어제 그것도 말했는데 미국에요. 똑같은 케이스로 2018년에 페이스북 우리 쓰잖아요. 맞아요. 예. 페이스북이 똑같이 유출이 돼서 얼마 문제 아세요? 한 10조 물었습니다. 페이스북 망할 뻔했습니다. 10조를 물었어요. 10조를 과징금에다가 보상금까지. 유사 쿠팡 사건으로. 네. 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걸 그뿐 누가 왜 아닌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2019년에는 예. 캐피탈 원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뱅크고 카드 회사입니다. 거기서도 수천억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정당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쿠팡이 동양 척식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다 갖다 나르고 그게 뭔 테크 기업입니까? 그 시스템을 만든 건 테크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열을 빠는 전 근대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테크로 인프라는 만들었지만 실제 운영하는 거는 정말 전근대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익을 지금 미국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 회사가 말한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한테. 그 분쟁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에 이 정부는 친중이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다. 우리나라 정치에다 개입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식의 공세가 계속 있는 거면 우리 내부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속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속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아, 자기들끼리 정신이 싸운다고. 없구나, 그냥. 오늘 예. 저희 오늘 그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표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예. 통일되지 않아요. 누구는 찬성, 누구는 아, 반대, 진짜요? 누구는 기권, 누구는 나가고 법안마다 멍망이에요 보면. 그렇구나. 아니 게다가 빨리 우리 그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안 시켜서 이런 꼴 당했다는데 필바한 게 누굽니까? 그렇죠. 계속 필바해가지고 넣게 한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 답답할 정도로 한 게 저쪽이잖아요. 근데 그걸 결국에는 뭐 정치라는 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걸 정확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또는 누가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 누가 세상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정말 그게 사대주의잖아요. 국익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을 취하고 미국에게 협상 카드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수단으로 자기가 활용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 누가 그렇게 국회의원의 자격 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보셨다가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선거 때 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예.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도록 나라에 지금 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관세라는 것도 투자의 장치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 2심이야 다 관세가 무효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고 그 판결도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1월 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부담이 돼서 대법원도 부담이 돼서 다음 달로 좀 미룬 거군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 하급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상식적인 국가라고 최소한 한다면은 그때까지는 통과시키면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재미수작 18법이라는 그럼요. 것도? 그럼요. 네. 우리가 예. 제가 작년 초부터 그 얘기했어요. IEEPA 법상 이건 요건에도 맞지 않고 권한도 없고 미국 의회 입법권 침해한 거라서 이거 무조건 무효 나온다. 그럼 우리는 시간 끌어야 된다가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예상대로 1심 트럼프 졌고요. 2심 트럼프 졌고요. 네. 3심 대법원에서 곧 나올 예정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비준이든 특별법이든 사실은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대 진보가 6대 3이라서 트럼프가 그것만 믿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예가 이런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무조건 불법이 나올 텐데 어찌 됐든 그때까지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참고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근데 인내하는 반대로 게 트럼프는 초조한 거예요.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요. 초조하니까 네. 저러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다시 한번 그 비슷한 질문을 또 드리는 거긴 한데 저는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자꾸 한국이 이렇게 타깃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덴마크가 어떤지 아시죠? 덴마크가 네. 최근에 그린란드 때문에 덴마크가 미국한테 반발하니까 100%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채권을 팔아버렸어요. 미국 채권을. 그래서 시장에 던졌구나. 미국이 깨게 해가지고 그거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예. 우리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죠. 제조업 영역 우리 없이 미국 절대로 못합니다. 안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레버리지를 지렛대를 미국을 향해서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크 칸이 보세요. 캐나다가 미국한테 어느 정도 수출에 의존하냐면 70%입니다. 70%. 안보는 자기들 무기 안 가지잖아요. 그걸 국제정치의 캐나디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뭐냐? 옆에서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들은 사회나 경제에만 신경 쓰겠다.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미국과 절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손잡고 있고 한국하고 손잡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가 좀 긁힌 것 같습니다. 다보스에서 마크 카니는 엄청 추앙을 받고요. 마크 카니 그랬거든. 트럼프 때문에 더 이상의 국제 규범은 다 무너졌다. 그럼 우리 중견 국가가 연대해가지고 여기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우, 참 멋있다. 같이 비교됐는데 기분 나쁜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투자를 못 받았고. 근데 마크 카니는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내가지고 그때 정의선이 가 있었거든요. 아. 이 발표할 때 아침에 정의선이 거기 가가지고 네. 독일 자동차하고 한국 자동차를 불러가지고 그런데다가 한국하고 잠수함 계약을 지금 그렇죠. 이제 건조 사업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캐나다는 잘 살지만 미국한테 안보를 의존하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가 긁히죠. 야, 그런데 이 긁혀가지고 우리가 바짝 엎들고 또 엎들면 심심하면 우리를 때릴 거예요. 협박할 거예요. 트럼프가 건드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부 단결이 안 되는 나라를 자꾸 건드려요. 항상 이거 좀 그래요. 아프다 이거 아파. 그러니까 네.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 공격하는 그 수단들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추종하고 있는 그들이 가서
이제 사주하고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더 크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까지 건드렸던 나라들 뭐 보면 다 공통점이 국내 정치가 분열을 했는데 그래도 국익 앞에서는 또 단결을 해야 하는데 국익 앞에서조차도 분열하고 미국한테 사대하는 세력이 있는 나라들한테 험하게 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사실 우리 정치 현실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성이나 각성이 우리 정치권 내에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망가지게 만들고 있다고 뭐 생각하는데요. 역설적으로 다른 이유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덕분에 그동안 시기 질투와 갈등했던 나라들이 다 손잡고 있어요. 캐나다와 중국이 손잡고 있죠. 이번에 인도랑 EU가 20년 동안 FTA 못했는데 이번에 했어요. 인도 EU FTA 했어. 또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란과 그래야 되는데. 사우디가 손잡았어요. 이란과 사우디가 손잡았어요 네. 지금? 이란 치려고 하니까 미치겠다. 사우디는 이란이 약해지는 건 좋은데 없어지는 거는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연공 통과 허락하지 않는다고 어제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전화해가지고 미국이 둘이 친해졌어요. 평화상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역설적.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기여하는 바 국제사회에 정말 연대의 중요성, 어떤 평화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이제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네. 또 영국이 지금 중국하고 저기 곧 저거 합니다. 정상회담 합니다. 야, 근데 영국 총리는 트럼프가 자랑하는 자기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까지 이렇습니다. 영국까지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고 지금 네. 상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사관 공간을 영국의 금융가에 하려고 하는 걸 미국이 다 해킹당한다고 광섬유도 가는 자리니까 못하게 했는데 스타머가 허락했습니다. 야, 그런 식의 상황까지 벌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역할이 지금 미국 할 게 아니고 빨리 중국하고 손잡고 인도하고 손잡고 EU하고 손잡고 캐나다하고 손잡고 인도네시아하고 손잡고 우리도 바삐 넓혀야 됩니다. 게다가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번 그렇죠. 전화위복이라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넓히는 타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우리 국내 정치 문제로 좀 약간 넘어와 보면은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우리 김상 의원님이 정말로 목 놓아서 안 된다. 초장부터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안 되죠. 그거 봐요. 될 사람인가 안 되지.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본인 때문에 지금. 저 때문에 예. 안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떻게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란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뭐 경우에 따라 국정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헌정 질서에 다시 위협이 될 때 최전방에서 헌정 질서 수호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한동수 총리 판결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증인적 지위라고 판사님께서 적시하셨어요. 네. 뭐냐면은 공무원은 원래 국민께 충성할 의무가 있는데 국무위원은 더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지켜야 할 보증인적 지위 자기 의무가 부여되는 아주 높은 그런 헌정질서 수호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지면 순번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자리에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기회주의자가 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담탄 넘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담탄 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익 보고 원칙도 버리고 신념도 버리고 그냥 이익에 눈멀어서 담탄 없는 도둑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해운이 넘어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라서 담을 타넘은 거거든요. 그럼 기회주의자라서 담을 타넘은 그렇게 해서 헌정수호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수없이 본 그래서 그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도 당협 뭐 교육 연수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앉힌다? 저는 일단 거기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전적으로 이미 일찌감치 김상훈 의원님이 엑스표를 그은 거고 우리가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우려했던 대로 부동산 문제라든가 모든 걸 다 병역 문제라든가 입시 문제까지 이렇게 그렇죠. 걸리다 보니까 용납할 수 없는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국 혁신단도 일찌감치 안 된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네. 아니 조국 대표는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네. 수백 배 수천 배를 더 잘못한 사람이 국무회의도 떵떵거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교수 해보셨지만 저는 그 전형이 그런 전형이 있다는데 놀랐어요. 그렇죠. 아니 할아버지가 장관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게 이게 존재해야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저는 대학 시절에 기독교 방송 쪽에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해운
그때 원래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지분이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의 극우적 사상을 가진 그때 제가 발견하고 두 머리를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직접 뵙고 저 방송을 여러 번 해서 해보니까 기독교 쪽 방송을 몇 번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그거와 일맥상통하고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아직도 윤회개인을 하는 쪽의 세력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주권적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의 통합 대상은 헌법을 최소한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 최소한의 기준은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뭐 그 헌정수호 의지 있는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국가 틀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을 지킬 마음을 없는 사람과 무슨 통합을 하겠습니까? 헌법 밖에 있는 사람은 네. 그건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내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보수 중에도 괜찮은 사람과는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전에 이제 지명됐던 통합비서관도 그랬고 이번에 또 이해운 후보자도 그렇고 사실 막상 이렇게 검증대 올려놓으면은 함께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보수 인사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없다는 거에 문제죠. 그러니까 보수란 말을 함부로 네, 쓰면 뭐 안 돼요. 거기는 반보수, 반보수. 반국가, 반민주. 저는 보면서요. 저 정도로 비리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데 버티는 그 욕심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남은 자기의 자존심과 원칙이나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퇴할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근데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죠. 네. 저 버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동지가 되지만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관시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정치를 하고 나라 일을 하고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대의로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위하는 방법론적으로 뭐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 이 뜻은 최소한 공동체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의 만큼은 뜻을 함께하는 동지여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안에서 통합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공동체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과는 통합을 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기회주의자랑 뭘 하겠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건데 우리 김상훈님 워낙 일찍 이해운 후보자 안 된다고 글을 올리고 했기 때문에 예. 솔직히 그걸 올렸을 때 네. 혹시 당에 있는 누군가가 네. 좀 말리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말리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너무 일찍 올렸어 내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 뜻을 아니 난 대통령 뜻 대통령 뜻을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올린 이유가 뭐냐면 네. 대통령님은 대통령님께서 판단에 따라 바른 일을 하시는 건데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국회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그럼요. 네. 국회는 국회의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국무위원의 기준 첫 번째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지 두 번째 국정방향선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재정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네 번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수용성이 있는지 이거를 국회 시각으로 면밀히 검증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이번에 이해훈 장관 지명 철회하면서 대통령님 너무 더 사랑하게 됐는데 왜냐하면요. 저는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류 인정 안 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윤석열. 끝까지 그렇습니다. 자기는 잡아놓은 네. 국대 그리고 스탈린,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오류를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장동현 대표도 자기 오류 인정 안 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오류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오류 인정을 못 하거든요. 방어를 하거든요. 우리 대통령님은 내 생각은 그런데 너희 생각은 어때? 너희 생각도 마지막 받아들일게라는 게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들어보니까 같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 스탑 이렇게 그러니까 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자정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그게 진짜 능력자고 품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대통령님 대단하다. 난 더 좋아하게 됐어. 김정일 표정이 묘한데 지금 보니까. 전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 끝까지 내 말이 맞아 하는 사람보다 그러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아니 근데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지명 철회를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틀 전인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 갔거든요.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상욱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혹시 나눈 얘기 없어요 혹시? 예.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글 잘 봤다 이런 거예요 보니까.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험지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네. 제가 사실 연초부터 울산에 좀 시끄럽게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기득권 타파 외치고 막 이러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김주영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상욱이 얼마나 좋은 면들이 많잖아요. 아, 그리고 그럼요. 사실은 도전적인 지역구에서 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왜 거기서 출발했는지. 사과하세요. 그냥. 사과하겠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갔어요. 제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품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은 지금 사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울산시장 출마설이 화마평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고 울산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또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도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김상욱의 도전 여정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금 길게 얘기해도 돼요. 우선 제가 대의와 공심과 진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더라도 들어주셔요. 대의가 뭐냐 하면 울산이 민주도시가 되어야 한다. 시민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한다. 울산이 지금 보면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화시켜서 시민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주인된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도 사람도 나라도 개방되고 교류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립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울산 보면 울산은 울산 사람이 삽니다가 지금 시장님의 표였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울산이 고립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개방도시, 공정한 도시, 시민중심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민주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범민주 진영에서 시장이 나와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고립도시, 낙후도시가 된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의로 내세우는 것은 누가 됐든 꼭 제가 아니라도 돼요. 네. 민주도시 만들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가능성과 결단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그렇죠. 또 그 네. 사람이 해주기를 동지를 대의를 같이 하는 동지 사이에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우 반갑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의가 없이 사심에 빠져 있으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나면 시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의와 공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 출마 예정인 분들께 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의는 이겁니다. 이 대의를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저보다 더 우수한 분이 나타나면 적극 반갑게 돕겠습니다. 네. 근데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 하면 제가 시장이 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 정치도 중요하고 지방 행정도 중요한데 울산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제가 지역구를 놔버리면 제 지역구는 국민의힘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매우 현실적으로 그렇죠. 매우 네. 높은데 그래서 제일 좋기는 민주당에서 시장님이 되시고 저는 지역구 지켜주는 것이 제일 낫겠죠. 제일 낫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울산과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울산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를 네. 또 고민을 해야 돼요. 말이 좀 길었는데 이제 요약하면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입장은 최선이 아니라 저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이다. 네. 그래서 울산을 민주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 또 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분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저도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때 결단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절차는 밟아 놓되 제가 먼저 하겠다고 자리 욕심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려는 분들 먼저 최대한 하십시오라고 돕고 있고 응원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응원하고 돕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민주도시의 대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진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국회의원 동료인데 김상욱 의원이 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실 때 관찰자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 정치에 늦게 들어왔고 아직까지도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전문가적인 학자. 그리고 네. 기능 어떤 의미에서 이 직능 대표잖아요. 비례대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충실히 살고 있는데 뭐 젊고 나중에 이런 미래가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올바른 사람이 저는 서사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 개인적으로는 실패하는 서사, 노무현의 서사 그렇죠. 바로 될 수도 있지만 네. 혹시라도 그 원칙을 지키면 결국 나중에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근데 지금 뭐 네. 지금 충분히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는 좀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 어떤 당연하죠. 어떤 느낌이냐 네. 하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호랑이가 딱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머리 탁 집어넣고 머리 탁 깨려고 하는 그 느낌이에요. 호랑이 입 벌리는데 머리 집어넣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면 머리 깨져야죠. 그걸 겁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제 사명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고 아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대의 공심 진심 얘기하는 것이 자리 욕심 내는 것도 사심이라 생각하고요. 명예 욕심도 사심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제가 말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말이 길다. 이미 이럴 수 댓글이 있는데. 보여. 내가 보니까 지금 이미 댓글이 보여.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제 진심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자리 욕심 때문에 시장이 꼭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울산을 민주도시 만들고 싶어요가 제 진심이고 제 그게 대의고 그걸 꼭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도 사실 두렵지만 호랑이 입에 얼굴 밀어넣는 두렵지만 해야 될 사명이라면 머리 깨지더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요. 그게 또 공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두 분의 이렇게 티키타카를 듣다 보니까 말미에 이르러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두 분이 굳이 다른 정당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봉착을 하는데. 뭔 질문을 하려고. 아니 그래서 요즘 보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정말 분출하고 있어요. 네. 조국혁신당도 혁신당 나름대로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의견이 많은데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의원님 개인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제 정치 특히 제가 미국 전공자예요.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 정치 구조나 정치 문화가 제일 나쁜 것이 한국과 미국입니다. 그 이유는 양진영 대결, 양극화, 양당 구조. 제가 조국당에 온 이유도 지금 통합 기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진보좌, 중도좌, 진보 진영을 공백이 왜냐하면 정의당과 지금까지 있었던 당들이 원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는 선거제도나 이 양당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돌풍은 일으키는데 뿌리는 못 내려요. 저는 이 식으로 가면 우리도 뿌리 못 내린다고 정말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처럼 특히 극우가 준동할 때 이 나머지 연정을 해서 막아내는 게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거든요. 저는 트럼프 같은 인간이 뽑힐 수 있는 건 미국 같은 양극 구조 때문이고 내란 2개월 만에 42% 아니 이준석과 합치면 이기는 수가 나오는 게 이게 정말 부조리한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3당의 문화를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합당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 개혁을 하고 그걸 하는 그게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들어가서 한다면 말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지분이나 이익 나누기나 몸집 불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고 사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정말 요구를 많이 해왔던 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 정치 개혁 아젠다를 좀 맞습니다. 같이 이행해 달라. 그것은 약속한 사안이 아니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도 네. 처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준수돼야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해놨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이 재선할 찬스가 더 커졌다. 더 많이 알리는 더 큰 데 간다. 그렇게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 전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해주신 거고 민주당 시각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합당 관련된 제안 소식을 발표했을 때 저희 시청자들
그 여론 같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여론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시기적으로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처음엔 주류였어요. 그런 게 나왔는데 김상우 의원님도 본인 견해를 표출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욕먹어도 할 말은 하는 쪽이라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아까 대의를 같이 하는 자는 동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이 큰 사람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먼저 드리냐면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명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민주당 민주주의 하는 것 이 뜻을 함께하면 동지예요. 저는 이것이 동지라고 생각해요. 동지 간에 서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숙의라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와 그리고 또 합당한 이유들 이걸 가지고 알맹이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특히 합당, 해산 이거는 당의 존립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보다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비판하시되 아이고 못쓸놈 이렇게 하면 인격 비난이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유로 드는 것이 잘못된 댓글 이유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댓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 당에서 이게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는 아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려 네. 때문에 그럽니다. 분란의 씨앗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판을 하실 때 저 사람 나빠 보기 싫어 눈 작으니까 저런 소리에 이게 아니고 이유 1, 2, 3 중에 2번 이유는 이런 이유로 잘못됐어. 이래야지 수기 가성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기능인 헌정 질서 수호 그리고 사회 통합 원칙 준수 사회 틀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이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진보의 위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반보수 반진보 반민주 단체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야 되다 보니 진보가 진보의 목소리를 못 내고 방어하는 데 다 자꾸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대혁명, 노동상실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진보적 아젠다가 못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보의 위기다라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을 볼게요. 만약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뭐 우리 민주당 너무 잘 지내요. 저도 형님 너무 좋고 근데 조국 혁신당이 시작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이 이후에 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오면서 조국 혁신당만의 색깔을 갖게 됐고 조국 혁신당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고 조국 한 사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자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지지의 영역과 개척해가는 영역은 민주당보다는 보다 더 진보적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사회에 더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합당하게 되면 당론은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책임정당 수권정당이에요. 그럼 책임정당 수권정당은 개혁보다는 원칙 준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나왔던 진보적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더 진보 쪽을 지지하던 진보적 목소리를 갈망하던 지지자들은 지지를 철회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이 진보적 아젠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수나 중도에 있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못하죠. 반대로 우리 민주당이 원칙 준수, 헌정 질서 수호, 사회 통합에 나서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신뢰를 갖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 스펙트럼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은 진보 쪽으로 영역을 넓혀왔고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 쪽으로 영역을 넓혀왔어요. 그리고 이 힘으로 진보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중도 보수로 스펙트럼을 넓힌 이후에 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의 반보수 반진보적인 시도를 막아왔거든요. 근데 둘이 합쳐버리면
중도 보수에서는 철수하게 되고 진보 쪽에서도 철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1+1이 최소 2는 돼야 되는데 그보다 작아질 수 자칫하면 있다. 1+1이 0.8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힘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리스크, 또 하나는 진보적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또 두 번째 리스크, 또 세 번째는 현실 정치적인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국민들, 특히 영남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당의 힘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합니다. 한 당의 힘이 너무 집중되면 저걸 어떻게 견제하지라는 경계감이 강한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대 정당 한 당만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미워도 거대 정당을 견제하려면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 권력 견제에 대한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다시 힘을 얻는 근거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보수, 반민주, 반진보 정당이라서 빨리 생명을 끊어야 한다면 제일 네. 좋기는 조국혁신당이 진보적 아젠다로 우리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랄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조국혁신당이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민주당 혼자 독주하네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또 우리 사회 지금 진보 아젠다 위기인데 조국혁신당이 진보 아젠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더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주면 우리 진보적 공론의 장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동시에 민주당은 이제 틀을 지키는,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 통합과 시장 경제를 지켜가는데 더 하면 중도 보수까지 더 영역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항할 때는 지금처럼 서로 힘을 꼭 합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정치가 더 빨리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 논의를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사실은 조국혁신당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상이나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수기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걸로 느껴졌거든요. 우리한테는 사실 예. 갑자기 당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뉴스 네. 받았어요. 근데 뭔가 이제 논의는 이제 이쪽에서 제안을 한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뭐 교통 정리가 안 되고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이 상황이 나쁘게 얘기하면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 이게 적대적 M&A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거절해도 민주당은 그러니까, 문제가 네. 되고 받아들여도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저는 다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그 부분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계속 진보적 아젠다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제사를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키기로 한 정치계 약속을 지켜줘야 지켜야 되는 거지. 예.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우리가 그 실컷 하다 2년 후에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정의당은 안 그랬나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근데 그렇게 네. 해버리면 이제 힘들게 넓혀왔던 중도 영역을 잃게 되겠죠. 아니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성립하려면 저도 동의해요. 약속했던 네. 밖에서 우리가 존재감을 가져야 하려면 오히려 진보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얘기했던 그게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존립 기반들을 저는 지금 예.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도리어 저는 그 생각합니다. 당을 양당으로 굳히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김윤 선배님 하신 말씀처럼 더 많은 진보 정당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많은 진보 정당들이 나타나는 거는 반가운 일이고요. 근데 우리 이 진보 정당들과 우리 민주당이 반국가적인 시도를 할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막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1+1이 2가 되면 2는 기본값이고 1+1이 3이 될 걸 기대하고 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이 0.8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겁니다. 지금 김윤 선배님 말씀과 똑같은 건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까지 진보적 아젠다를 주도해 왔습니다. 근데 합당돼 버리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더 이상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진보 영역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보수와 중도의 영역에 확장해 가던 걸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뿐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물리적으로 합하고 나면 이 안에서 파벌싸움, 다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조국혁신당 출신 민주당에도 뭐 하면 이 안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 버리면 정말 1+1이 0.8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틈을 비집고
구구 정당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 방위 차원에서도 건강한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아니 사실은 된다고 합당 생각합니다. 제한 자체가 솔직히 말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제한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선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조치인 거고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사실 보면은 이 의원 수는 적지만 의원님이나 뭐 박은정 의원이나 조국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명사 중심의 정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는 사실은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실 득표율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의원들 김상국까지 알려진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에 노출된다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따져보면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공식으로서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중요한 포스트에서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메인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 복잡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네. 복잡하겠죠. 그리고 저는 꼭 하나가 되는 것보다 연합이 되는 게 보기에 더 멋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야권 대선 연대 때 예를 들면 네. 그냥 우리 지난 대선 때 그랬잖아요. 여권 연대가 우리 되나 이재명 이거 대통령님 보니까. 만들 네. 때에 다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서 신뢰감을 많이 얻었어요. 아 단순히 저 한 당의 후보가 아니라 검증받아서 여러 당이 함께 추대한 후보구나에서도 상당히 신뢰감을 더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 당의 힘이 집중돼서 견제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권 정당에 대한 견제가 국민의힘 아니라 다른 당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의 필요성을 없애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발전적인 견제 기능을 더 충실히 해주시고 네. 그 존재감을 뿜뿜뿜 하시고 동시에 저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뭐 구구적 시도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방어를 할 때는 함께 또 힘을 지금처럼 모아주시면 그게 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는 제가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열린 결론입니다. 열린 결론. 네. 만약에 두 분이나 어떤 뭐 일간에서 나오는 그 가짜 뉴스인 뭐 야합이라든지 뭐 결론이 흡수된다는 둥, 뭐, 없습니다. 예, 그건 없는 제가 거죠. 네.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네. 의원님이 당이 뭐 그릇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김주영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네, 저는 참지 네, 않고 가만히, 얘기하실 거기 예.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네. 더 이상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이미 조국 혁신당만의 색깔이 있어요. 네. 이미 색깔이 있고 추구하는 아젠다가 있고요. 또 조국 혁신당을 보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당답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의사 수기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 정리된 다음에 제안이 가야 될 텐데 저도 뉴스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도 뉴스 보고 알았다니까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아니, 여하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두 당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요. 네. 열린 결론이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수기해서 맞습니다. 좋은 결론에 도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동지에는 더 굳건해질 겁니다. 깜짝 놀랐어 지금. 뭐 한창 이렇게 다 동지애야 보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같은 동지입니다. 우리의 알겠습니다. 동지에는 더 굳건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의원, 김상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